옛날 옛적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시우스였죠. 알렉시우스는 늘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알렉시우스에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 봄날 알렉시우스는 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였죠. 각자 나름의 의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던 중 저기 멀리서 무리한 무리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가오는 한 노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알렉시우스와 그의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알렉시우스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머리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알렉시우스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의란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렇다면 너는 너의 무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에 알렉시우스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더 자극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알렉시우스를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진실로 지혜로운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네. 알렉시우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렉시우스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질문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렉시우스는 아테네의 지혜로움을 인정받는 철학자가 되었고 그는 늘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질문하는 데서 자라난다. 끊임없이 묻고 배워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알렉시우스의 이야기는 결국 아테네를 넘어서 널리 퍼졌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학문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정한 철학적 자세를 몸소 보여주며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또 한 번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조용한 마을에 레오라는 이름의 젊은 시계 제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 특별한 열정이 없는 듯 보였고 매일같이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도는 것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집중과 끈기를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레오는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낡은 책방에서 영원 회귀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레오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니, 만약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같은 일들을 하고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같은 시계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영원 회귀의 개념은 그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레오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무한히 이어지는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 복도의 양측 벽면에는 그의 과거 선택들이 영상처럼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고 선택의 순간마다 그의 마음은 고동쳤습니다. 그때 한 노인의 목소리가 울리듯 들려왔습니다. 만약 이 순간들이 평생 반복된다면 너는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하겠느냐? 꿈에서 깨어난 레오는 단순한 시계 제작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삶의 순간들 속에서 가치 있는 선택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영원 회귀에 대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현재 선택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대에 앉아 새로운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와 선택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계가 마을 광장에 세워지게 했고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삶이 매 순간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작품에 감명을 받았고 자연스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레오는 이 작품을 통해 단조로운 반복이 아닌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고귀한 영원한 삶을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오의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묵시적 철학 교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전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하루 소중한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레오는 큰 미소를 띠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따분하지 않고 영원히 값진 반복이라 느끼며 그 어떤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베일랜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결코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고 그곳의 사람들도 흔치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일랜드는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에 매료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롤스왕이었고 그는 나라를 더욱 평화롭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밤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롤스 왕은 잠자리에 들기 전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초대장을 보내어 다음날 왕궁으로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긴장과 궁금증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왕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롤스 왕은 거대한 연회장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특별한 마스크를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롤스 왕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우리가 아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 능력, 부, 심지어 성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롤스 왕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의 규칙을 정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동안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칙을 논의하고 제안하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이 새로운 경험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알 수 없기에 최대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는 이에 동의하며 맞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모든 삶이 존중받을 수 있어 하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도 가난해서 고통받아서는 안 될 거야. 만약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이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야 해.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만 해. 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은 계속 이어졌고 사람들은 마스크 속에서 똑같이 약자이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적 지위나 부가 더 이상 논의의 장애물이 되지 못하자 사람들은 놀랍도록 진솔하고 배려심 깊은 사회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롤스 왕은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든 새로운 사회의 규칙과 원칙을 축하해주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후에도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베일랜드는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정신은 멀리 떨어진 왕국들에도 영향을 미쳐 각국의 지도자들이 배울 만한 기감이 되었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롤스 왕의 실험 덕분에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베일랜드의 전설은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정의의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상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엘트리아라고 불리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는 복잡한 사회적, 도덕적 딜레마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엘트리아에서는 중요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도시 중앙에 새로운 공원을 건설할 것인지 그 자원을 여러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회의에는 다양한 입장의 시민들이 참석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열띤 논쟁을 벌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공리주의자 소피와 자유지상주의자 로건. 소피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공원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소피는 밝은 미소로 주장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는 매우 간단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공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지상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건설에 사용될 자금은 각 개인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 어디에 쓰일지 개인 의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건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장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딱히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장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이 노신사 토비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의 가치와 도덕적 판단입니다. 라고 토비아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공의 행복도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토비아스의 발언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했지만 점점 회의장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공원 건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더 큰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회의는 다시 한번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공원 건설에 관한 찬반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엘트리아가 어떤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도덕적 담론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공원은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건설되고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엘트리아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 라는 개념은 이 도시의 시민들에게 더 이상 철학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썰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덕적 판단과 공동체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